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교육심포지엄과 공과교재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부모의 기독교 신앙교육이 강조됐습니다. 재미한인기독교 선교재단이 미국 내 한인교 회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 전역 한인교 회수는 3,514개로 집계됐습니다. 분포 지역은 남가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새하늘 성경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래사회 교회 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란 주제로 한국교회 교육심포지엄과 공과교재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제 교회의 목회 전반이 다음 세대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부모의 기독교 신앙교육이 강조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날 10대와 20대의 복음화율은 3.8%. 절대적인 진리의 거부와 합리성에 대한 냉소, 포스트 모더니즘의 파도로 인해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기독교 체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미래 세대들에게도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문제는 교회가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 한국교회 총연합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부모와 교사가 동역자가 돼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목회하고 선교해야 한다면서 심포지엄의 취지를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교육주들이 한마음 한뜻 되고 지혜를 모으면 정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96.2%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아직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만든 급격한 사회 변화, 그리고 교회는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고민. 박종철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은 성경을 기초로 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국교회 자원들을 총동원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금 세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통해서 성경적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성경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야 됩니다. 목회 전체가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 지향적이 돼야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박상진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교회와 가정, 학교가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제시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진 교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인격적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좋은 교재만을 만들기보다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까지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학교 따로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면 그 커리큘럼은 그냥 교회 교육용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삼위일체 교육의 커리큘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교육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향후의 방향입니다. 지혜를 짜내 만들어낸 귀중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한 격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회 교육 관련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교단들의 교육 방향성을 공유하고 서로의 보완점을 확인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연합의 필요성을 다시 느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성남시가 후원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운영하는 성남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지난달 29일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군중들. 지난달 29일 열린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 현장입니다.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양육과 돌봄에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성남시가 개소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드렸으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나아졌으면, 정말 함께 가는, 그렇게 가는 길을 좀 열었으면, 이런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고 책임이잖아요. 기본이고 원칙이고.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위기가정 개입을 통한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될 할렐루야 복지재단. 김승욱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 교회가 복지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복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항상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장애인들도 물론 도움이 필요하지만 가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가족으로서 건강하게 장애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가정이 이제 복지와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장애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더욱더 건강한 가족들,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원센터는 특히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와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복지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노후의 문제들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안하게 오셔서 대학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준비 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지원센터의 돌봄 사역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최근 북한 가정의 아픔과 사랑을 그린 영화 사랑의 선물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김규민 감독이 실제로 보고 들은 내용을 영화화한 건데요. 국제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내가 꼭 가려고 생활고에 시달려 아픈 남편의 약값을 위해 결국 몸을 팔게 된 엄마. 국가에 충성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갈 곳을 잃은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딸.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대량 아사 시기. 일상이 죽음이었던 북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의 이야기. 북한 이탈 주민이자 남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김규민 감독이 직접 보고 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에 국제영화제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국제영화제 최고의 영화 부문 노미네이트, 여우주연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어디서든지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모든 것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어떤 그 독재자가 정하는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서부터 차 타고 한두 시간 가게 되면 있는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인권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북한의 처참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에 투자와 촬영, 배급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영을 포기해야만 했던 위기에 직면했지만 김 감독은 오직 주님께 울며 기도했고 단 2개뿐이었던 상영관은 전국으로 확대돼 11곳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밖에 야외 촬영을 나가는데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흐려 있어요, 하늘이. 근데 이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발 좀 찍을 때만 좀 날씨가 좀 맑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로 끝나는 날까지 한 번도 맑은 날 찍어본 적이 없어요. 결과물이 딱 나오려고 편집실에 딱 가서 딱 보는데 그 우중충함이 우리 영화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내가 못 본 거죠. 참 많은 기도가 있었고 많은 응답이 있었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 감독은 통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북한 주민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신경 써오지 않았잖아요. 북한 주민의 인권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런 통일이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그건 뭐 쉽게 설명하면 땅 따먹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어쩌면 진정한 통일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배달된 영화 사랑의 선물.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씨앗이 되길 기도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가족상담소와 지난달 28일 수용자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교도관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상담과 교육 등의 업무 교류를 통해서 수용자 심리 안정, 교도관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영 소망교도소 총무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서 경기도 가족상담소와 상담소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용자 교육 교화와 직원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한인기독교 선교재단이 미국 내 한인교 회수를 집계했습니다. 네,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조사된 건데요. 관련 내용 재미 한인 기독교 선교재단 김종성 실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조사된 한인 교회 수 집계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그 조사한 거로는 미 전국에 3,514개 한인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저희 사이트 캐시엠넷에다 ORG에 등록된 교회들을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한 25%에 30% 정도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한 10% 정도의 등록된 교회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한국과 비교해봐도 이 교민 대비 한인 교회 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3,514개의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은 제가 한국의 언론사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니까는요, 인천광역시의 교회 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전체 교민 수는 145만 3천 명 정도 돼요. 이 정도면은 광주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천시가 광주시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해 봐도 교회 수가 교민 수 대비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단 분포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교단별 분류한 거는요, 그러니까 뭐 지역별 분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교단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 그거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한국하고 다른 점은, 한국은 이제 장로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 SBS 남침내 교단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로 교단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남침내 교단이 전체의 16%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회, 장로교단인데 여기 11%,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합동총회가 8%, 그리고 미국 장로교라고 있습니다. PCUSA, 미국 장로교가 8%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내 한인교회들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한국 교회 수가 교민 대비해서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비교하자면.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민 역사가 이제 2대 3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걸맞게 한인 교회들도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양쪽으로는 앞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변화가 꼭 필요하고, 또 그런 변화를 위해서 그 교계의 지도자들하고 교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의 고민이 이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대안도 함께 모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 한인 기독교 선교재단의 김종철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교회와 성도 수가 감소하는 걸 걱정하는 요즘에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건물이 있는 예배당은 아니지만 뉴욕 거리 모퉁이에 놓인 탁자 하나가 훌륭한 예배 처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거리의 교회,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Each Tuesday on a New York City street corner, a booth goes up, Pastor Gregory Fryer sits down, and the crowd streams by. I have been pastor of this church for 25 years. But I have learned that it's easier to meet people if I simply sit on the street corner. His bright yellow booth is a tribute to an old comic. I'm charmed by the idea of Lucy and her psychiatric help booth. Psychiatric help, 5 cents, the doctor is in. And then I thought, well, I could do a pastor's version of that. Some people get the reference, others not so much. Either way, Pastor Fryer makes it work. All kinds of people stop by. And they all seem to stop by with goodwill. But sometimes people sit down on my booth and they burst into tears.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 all have our own story. We all have our hopes and dreams and sorrows and setbacks. And I'm a pastor. My job is to listen as carefully as I can and then to speak back words of encouragement by talking about Jesus. When you sit on the street corner as often as Pastor Fryer does, your community starts to notice. That's why he started this whole thing in the first place, to let people know he's available for them. The church itself, it's beautiful. I love it with all my heart, but it's a little bit intimidating to people on the outside. That's what I'm afraid of. So I simply sit there in this kind of humble booth and make myself available. Pastor Fryer's approach helps take away any fear of rejection as he does this week after week. In theory, nobody could stop by my booth. That would still be okay because I'm looking at them. These are my neighbors. These are the neighbors to our church. So I try to look at them. And when I see them in the neighborhood, you know, I recognize them and they recognize me. After making himself available for nearly a year, some of those he's prayed with on the street now walk through the doors of his church. If we save only one soul, it'll be worth it. Well, we can point to one soul because we just baptized recently a young man who we met through the booth. As for the 5-cent charge, the church provides your fee. Still, many drop in some coins or a few bucks to help in the cause. I think it's because they like the idea. They like the idea of the pastor being available, even if they themselves don't feel the need for the pastor. From the corner of 88th and Lexington in New York City, I'm Caitlin Burke.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지난달 29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일단 핵심은 권력 강화로 보면 되겠습니까? 내용을 좀 일단 짚어주시죠. 지난 4월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또 4개월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두 번째 개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죠. 물론 2012년, 14년에 두 차례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 다양한 관측이 나왔지만 역시 이 헌법 개정이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예상은 뭐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일단 최고인민회라는 것이 상임위원장은 최용해라는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권력 2인자가 돼 있는 셈이죠.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최고인민회 대위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용해 상임위원장의 밑에 있는 모순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 대의원으로 뽑지 않는다. 그냥 네.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선출한다. 그래서 일단 분리를 해서 헌법상의 모순을 극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해서 일단 외교에서 대외를 대표하는 권한과 동시에 대사나 공사의 임면 또 소환에 대해서 최용의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김정은은 정말 북한의 프레지던트, 실질적인 또 형식적인 최고 권력의 지도자로 등극을 했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기대했던 북미 대화 관련 메시지는 나오질 않았어요. 좀 북미 실무 협상이 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8월 20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했고 또 군사 연합 훈련이 끝나면 이제 북미가 대화를 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연말까지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발언이 있었고 또 6월 말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9월이 가면 실무회담이 빠른 속도로 개최가 되지기는 기대가 컸습니다. 물론 뭐 뉴욕 채널을 통해서 회담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고 있지만 이 상층부에서 발언하는 대화나 단어가 굉장히 거칠고 조금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일단은 리용호하고 최선희가 이제 김정은의 입으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빨리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팀들을 협상 테이블로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여의치 않으면 북한은 여전히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불량 행동이라는 단어를 쓴다. 루즈 비헤이버리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또 발끈했습니다. 일단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독초라는 단어를 썼죠. 네, 그런 단어를 어디서 이렇게 찾아내는지 하여튼 뭐 단어를 세게 썼고요. 예. 또 최선희 제1부상이 인내심이 다 소진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는 협상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말까지 무슨 정상회담의 틀을 잡으려면 뭐 이런 대화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추켜주는 어떤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양측이 가닥을 못 잡는 이유는 역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교환할 것이냐. 그 교환의 물건과 가격이 확정이 안 되고 그리고 헤어졌죠. 여전히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죠. 큰 문제에 대해서 가닥을 잡지 않으면 뭐 협상을 책임진 당사자들은 역시 상대방의 항복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러는 와중에서 발언이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또 이래서 상대방의 화를 일으키는 발언들이 지금 오가는 실정인데 아직 언제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좀 안개 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유엔청에도 뭐 리용호 외무상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당초 뭐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 그러다가 또 리용호 외무상이 간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 안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북미 간에 대화 채널이 열려 있고 미국과 할 얘기가 있으면 가겠죠. 가서 이제 뉴욕 뭐 커피집에서 만나서 뭐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대화가 안 풀리니까 가본들 가서 발언해본들 그거는 뭐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역시 안 풀리는 형국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이렇게 실무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만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을 비난하지 않죠. 오히려 지난주에는 뭐 북한의 또 철도 연결을 가지고 아주 대담하고 상당한 시장이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 뭐 상대방을 자극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 카드를 본인의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비장의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재선이 어려워진다면 뭐 지옥에라도 지금 갈 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면 이 카드를 한번 쓴다. 그러나 뭐 현재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가 뭐 크게 위협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원론적인 입장, 특히 뭐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양보를 고집하는 총론적인, 그러면서 늘 관계 좋다라는, 그리고 늘 지켜보자는 트레이드 발언이죠. 뭐 우리한테도 맨날 지켜보자고 그러고 북한한테도 지켜보자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갖고 대북 관계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뭐 양측이 뭔가 아주 필요성을 절실하게,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느껴야지만 또 손을 내미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도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도 뭐 어쨌든 이 실무 협상이 지금 뭐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실무 협상이 좀 어떻게 재개가 될까요? 단기에 문제가 확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상층부에서 비난을 하지만 또 실무 레벨에서는 타진은 해보거든요. 타진을 해보려면 이제 실무 협상이 안 는다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성과가 나야 되죠. 그런데 하노이 회담에 그 협상안을 갖고 나와서 서로 만난다면 뭐 언론의 이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이제 양측에 대해서 양비론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기 때문에 네. 섣불리 지금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스티브 비건 뭐 대표가 서울에 왔지만 역시 어떤 합의점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아마 뉴욕 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물밑 접촉은 하고 있는데 뭐 최고의 층에 제가가 없는 유연한 협상안을 실무자들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11월에 미국 생스기빙 데이를 지나면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데 그런 시점에 대해서 뭔가 변화 양상이 조금 한번 전망해 볼까. 그 변화라는 게 꼭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볼 수는 없고 양측이 지금 다급함을 느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북경 방문을 오히려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의 외교부 부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것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니냐. 즉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워싱턴보다는 나는 북경하고 가깝게 지내겠다. 그러면 뭐 내가 급한 게 없겠다. 중국으로부터 식량 80만 톤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상당히 여유 있고 또 협상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뭐 구태여 만나서 성과가 없는 회담을 했다가는 본인이 또 책임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트위터나 가끔씩 한번 날려주면 뭐 본인 입장에서 손해나지 않는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이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무기 개발은 좀 계속되는 걸까요? 네, 뭐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사실 그거죠. 뭐 방사포라든가 뭐 8번의 미사일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군사 기술은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안 한다는 것은 군사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8차례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국방에 전력을 쏟고 있다는 거죠. 물론 북한의 헌법 개정 전문에서도 북한을 군사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을 했죠. 38로스에 이제 찍은 사진에 따르면 영변에서의 특별한 핵 활동은 없지만 평산, 북한의 핵 개발의 5대 성지 중에 하나인 평산에서는 우라늄 농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잠수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제재에 시달리고 협상 국면에서 물밑 싸움을 하지만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겠다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소미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소미아 이 협정 종료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미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지금 일단 국제사회의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영어 단어의 이제 약자만을 합친 거죠. 네.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2급 비밀 이내에서 이제 이렇게 교류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일단은 이제 한국이 일본의 대북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반대 대응 조치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2016년 9월에 시작을 해서 11월 11일에 되면 이게 이제 자동 종료되는데 이걸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제 조치에 대해서 안보로 대응을 했는데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인 이 지소미아가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동맹 성격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국이 여기에서 이탈하는 것은 한미 간의 국익에 맞지 않다. 특히 이제 주한미군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나옴으로써 사실은 경제 조치에 대해서 워싱턴이 그동안의 한일 간의 입장을 좀 균형 있게 바라봤는데 한국의 지소미아 이제 연장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 미국에서 이제 현재 한 1조 3천억 가량의 방위비를 5조 수준으로 인상할 거라는 또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또 조속한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역대 아마 최악의 한미 관계가 지금 흐름이 오고 있지 않나 하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기 결정에 대해서 가장 환영한 국가는 역시 북한입니다. 북한이 직접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요. 우리의 매체를 통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즉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찬성했던 우리의 온라인 매체를 따서 이게 한국이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라는 우회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동북아 국제 정치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을 저희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 그리고 동북아 정세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성경입니다. 네, 인종과 연령 또 언어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세계 곳곳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세대 간을 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성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경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에 가칭 저희들이 새 하늘 성경전서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것은 차세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공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지난 100여 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개정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성서의 어휘들이 있고 옛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개혁 개정판은 한국 교회 예배용 성경으로서 계속 사용되어야 되지만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의 어휘의 변화와 또 다양한 매체의 변화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논의들이 좀 계속 됐었나 봐요.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예, 아시는 대로 현대 사회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급격한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와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젊은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쉽게 이해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돕는 성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번역하는 이 새 한글 성경 전서에는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어휘 그리고 휴대폰과 같은 작은 화면 속에서도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장의 길이를 되도록이면 짧게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최대 16어절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한성서공회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지 역사가 꽤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에 영국 성서공회의 조선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성서공회가 1995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성서학 전문 도서관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 성서학 전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가 5만 5천 권에 이르는데요. 성서학 관련 도서와 또 관련 자료들이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고대 히브리어 사본과 헬라어 사본이 마이크로피시와 영인본 형태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들이 잘 아시는 대로 킹 제임스 성경 원본도 저희들이 도서관에 소장을 하고 있고 루터 성경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 고본 중요한 고본 성서들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중국어 성경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초기에 한글 성서가 귀중본이 한 500여 개 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4권이 한국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권에는 최초의 한글 성경인 로스 선전도사님께서 번역하신 누가복음, 또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 출간한 마가복음, 또 우리 최초의 완역 구역 성경인 1911년도판 구약 성경전서 1, 2권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한 자료들을 많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요. 대한성서공회의 사역, 또 성경이 보급된 현황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성서공회가 초기에 서구 성서공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영국 성서공회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번역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1911년에 처음 이제 출간이 되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1948년 그리고 1961년 그리고 1998년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98년 판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출간된 이래로 2,200여만 권이 지금 국내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내 성서 보급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1973년도부터는 외국어 언어로 된 성경을 해외에 보급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억 8천여만 권의 성서가 이제 해외에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계 성서공회 출판 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220여 개 이상의 언어로 600여만 권의 이상의 성경을 제작해서 120여 개 나라에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구상에는 지금 7,350여 개의 언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신구약 성경 전서가 다 완역되어 있는 언어가
700개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쪽복음 한 권이라도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불과 3,300여 개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천여 개는 쪽복음 한 권이라도 지금 번역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성서공회도 특별히 네. 이런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 조친족을 위한 비롯한 이런 성경 6, 7가지를 지금 번역 단계에서부터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이 번역이 끝나면 성경으로 제작해서 무상으로 보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한성서공회와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세계 여러 성서공회와 서로 이제 좀 교류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네요. 예,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현지인들의 번역자들을 이제 동원하기도 하고 또 세계성서공회연합회나 저희 대한성서공회가 가서 번역 자문을 또 해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더 잘된 번역본들이 나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테러나 핍박 또 고통받는 곳에 성경을 보내는 이런 운동도 진행하신다고 하던데요. 이 예, 부분은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특별히 아시는 대로 이슬람권 같은 데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에서도 저희들이 성서공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서점을 통해서도 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 은밀하게도 이 성사업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성서를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성서를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태풍이나 지진, 이런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이런 지역에도 저희들이 성서를 제작을 해서 보내고 있고요. 또 에이즈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성서를 보내서 이분들이 이 성경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이 치유가 되고 소망 중에 이제 살아가게끔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한성서공회 자체의 사역 외에도 한국교회와 함께 좀 협력해서 진행하시는 사역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성경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성서공회도 과거 지금 100여 년 가까이 서구 성서공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 사업을, 성사업을 이 땅 위에 해왔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 교회도 우리 대한성서공회도 1979년에 저희 대한성서공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부터 저희들도 세계영서공회 연합회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재정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2008년도부터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이제 보내자. 그래서 한국교회와 후원과 저희 성서공회에 3만 5천여 명의 지금 후원 회원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후원으로 저희들이 성서를 제작해서 현지까지 이렇게 보내서 돕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도 77개 미자립 성서공회를 통해서 76만 권의 성경을 무상으로 제작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기증한 성경 부수가 360여만 권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이 일들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좀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시대 변화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 종이 성경보다 이제 또 전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시대에 따른 또 사역의 변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디지털 환경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했고요. 아이패드용 연구 성경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 번역 사업이 본문에만 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쇄 매체라는 게 양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점이 많았는데 이제 디지털 이런 형태 하에서는 그 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의 번역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료들의 또 개발을 해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관주라든가 해설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디지털화해서 같이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과 또 대한성서공의 비전은 뭐 누가 뭐래도 이 지구촌 곳곳에 성경을 전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끝으로 대한성서공의 비전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고 또 이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기관이 바로 대한성서공회입니다. 네. 대한성서공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여러 곳곳에서 간절히 성경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콩고 같은 데 가보시면요. 목회자도 성경이 없어가지고 18군데로 나눠서 이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이제 목회에서 사용하는 경우 있고 네. 다른 지역에 또 가보면 성경 한 권 가지고 50여 명이 나눠보는 이러한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커피 한 잔값만 전략해서 한 달에 성경 한 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국의 언어로 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계속되고 또 이게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구촌 곳곳에 전해지기를 우리 대한성서공회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가 연합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네, 전에도 강단교류는 있었지만 임원회와 지역 노회장들까지 예배로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창립된 지 107년, 또 양 교단이 분열된 지 60년을 맞는데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연합의 사명을 이루어갈 또 한 번의 계기가 마련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